우리는 왕권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사만을 통일한 위대한 군주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뤄낸 통일 전쟁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답니다. 단순히 무력만으로 거대한 적들을 제압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왕권은 대체 어떤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그 험난한 난세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숨겨진 전쟁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죠. 자, 그럼 먼저 왕권이 활약했던 그 시절,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혼란의 시대로 함께 떠나볼까요? 신라의 황금기는 이미 아득한 옛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왕권은 땅에 떨어지고 지방에서는 힘있는 호족들이 제각기 자신의 성을 쌓고 세력을 키우기 바빴죠. 마치 거대한 제국이 서서히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듯한 풍경이 한반도 전역에 펼쳐지고 있었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과 약탈에 시달리며 내일의 희망조차 찾기 어려운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시대였죠. 이 혼돈의 시대를 우리는 후삼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세 개의 나라가 각축을 벌이던 격동의 시기였죠. 이런 혼돈 속에서 두 개의 거대한 그림자가 한반도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서남쪽에서 불쑥 솟아난 견훤의 후백제와 북쪽에서 강철 같은 기세로 세력을 확장하던 궁예의 후고구려, 즉 태봉이었죠. 견훤은 용맹한 장수 출신답게 그야말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그의 병사들이 진격하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적들을 휩쓸어버리는 듯했죠. 그들의 창끝에서는 서늘한 기운마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폐허가 된 신라의 옛수도 경주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과연 이 혼란이 언제쯤 끝날지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또 다른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 궁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미륵이라 칭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의 연설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어요. 옛 고구려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수많은 사람을 자신의 휘하로 끌어모았답니다. 후백제와 태봉, 이 두 거대한 세력은 마치 거대한 두 용처럼 서로를 노려보며 한반도의 패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보였죠. 이렇듯 두 거인이 천하를 양분하며 격돌하던 시기, 아직은 그리 빛을 발하지 못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왕권입니다. 그는 개경, 즉 송악을 기반으로 성장한 해상 호족 출신이었죠. 어릴 때부터 상업과 해상 무역을 통해 쌓은 경험 덕분에 세상 물정에 밝고 사람을 다루는 데 능숙했답니다. 그는 탁월한 통찰력과 뛰어난 리더십을 지녔지만 당시 그의 세력은 견훤이나 궁예에 비하면 마치 작은 조약돌과도 같았어요. 감히 두 거인에게 도전장을 내밀기에는 너무나 미미한 존재였죠. 왕권은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궁예의 휘하에 들어가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략과 통솔력을 발휘하며 궁예의 신임을 얻었죠. 숱한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며 점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력만으로는 이 거대한 난세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요. 송악의 지도를 펼쳐놓고 밤늦도록 고뇌하던 젊은 왕건의 모습은 과연 그가 이 거대한 난세 속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겠죠. 이 작은 세력이 과연 압도적인 강자들과 맞설 수 있을까요? 그의 앞날에는 어떤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탐험할 숨겨진 전쟁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젊은 왕권은 송악의 지도를 펼쳐놓고 밤늦도록 고뇌하며 이 거대한 난세 속에서 자신의 앞날뿐 아니라 백성들의 미래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과연 압도적인 강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그는 무력만으로는 결코 이 혼란을 평정할 수 없다는 뼈저린 현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때마침 그의 주군이었던 궁예에게서도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죠. 한때 찬란했던 후고구려, 태봉의 영광은 궁예의 폭정 아래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하며 제멋대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 주장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반대하는 기색을 보이면 무자비하게 숙청했던 궁예의 광기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자신의 아내와 자식마저 의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극심한 폭압을 일삼았죠. 한때 그의 이상을 따랐던 수많은 호족과 백성들마저 희망을 잃고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태봉의 수도 철원은 이제 공포와 불안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이 혼란 속에서 누가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지친 백성들과 뜻있는 호족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왕권에게로 향했습니다. 뛰어난 지략과 온화한 인품으로 이미 널리 명망이 높았던 왕권은 처음에는 주군의 자리를 극구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란스러운 시대를 좌시할 수 없다는 책임감과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할 수 없었죠. 결국 그는 918년 수많은 추대 속에서 새로운 나라, 고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희망에 환호했지만 사실 고려가 마주할 앞날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건국이라는 기쁨도 잠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거대한 위협이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여전히 한반도 남쪽에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랑하는 후백제의 왕, 견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견훤은 신라의 옛 영토를 야금야금 잠식하며 세력을 걷잡을 수 없이 확장했고 고려에게는 그 존재 자체가 거대한 그림자이자 언젠가 반드시 넘어야 할 태산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려는 건국 초기의 나라였기에 국력이나 군사력 면에서 후백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전력의 열세는 곧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927년 오늘날 대구 팔공산 일대에서 벌어진 공산 전투는 고려에게는 뼈아픈 참패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견훤이 이끄는 후백제군은 압도적인 병력과 사나운 기세로 고려군을 맹렬히 몰아붙였습니다. 전세는 순식간에 후백제 쪽으로 기울었고 왕권은 자칫 목숨마저 위태로울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신순겸 장군을 비롯한 김락, 전이갑 등 수많은 용맹한 장수들이 왕권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다 전사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고려군은 그야말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처럼 처참한 패배는 왕권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중요한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단순히 칼과 창, 병사의 수만으로는 견훤의 후백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압도적인 군사력의 열세 속에서 그는 기존의 전쟁 방식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왕건이 숨겨진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무력을 통한 정면 대결 대신 보이지 않는 힘, 즉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략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전술의 변화가 아니라 시대를 읽고 미래를 내다본 그의 통찰력이 만들어낸 혁명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보듬고 그들의 지지를 얻는 것, 각 지역의 유력한 호족들을 무조건적으로 제압하기보다 포용하여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때로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예교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가 구상한 숨겨진 전쟁의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왕권은 패배의 쓴맛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지혜와 비전을 얻었던 것이죠. 그의 눈빛은 이제 칼날처럼 날카롭되 그 속에는 백성을 향한 깊은 연민과 미래를 향한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왕권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그의 지략과 포용이 어떻게 압도적인 강자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새로운 통일 국가 고려를 완성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더욱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전 회차에서 왕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전쟁을 결심했다고 말씀드렸죠. 백성의 마음을 얻고 호족을 포용하며 외교적 지략을 발휘하는 그의 새로운 전략이 과연 어떤 결실을 맺었을까요? 이제 그 지략과 포용이 빛을 발하며
후삼국 통일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어가는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후삼국을 호령하던 후백제 견훤에게도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이풍당당해 보였지만 그의 왕국 안에는 이미 깊은 갈등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거든요. 바로 왕위 계승을 둘러싼 고륙상쟁이 비극이었습니다. 견훤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고 그중 넷째 아들인 신검은 아버지의 총애가 다른 아들, 특히 후계자로 지목된 금강에게 향하는 것에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신검은 결국 참지 못하고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그는 형제들과 손을 잡고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켜 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을 벌였죠.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후백제의 창업주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배신당해 감금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압도적인 무력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려 했던 견훤의 방식이 결국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셈이죠.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을 왕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견훤의 몰락을 방관하거나 후백제의 혼란을 틈타 무력으로 공격하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파격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바로 자신의 오랜 숙적이었던 견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를 극진히 대우하는 포용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견훤은 아들 신검에게 쫓겨난 후 망연자실한 상태로 왕권에게 의탁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세운 왕국에서 버림받고 평생의 적에게 몸을 의지해야 하는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왕권은 그런 견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상보라는 최고의 명예로운 직책을 내리며 자신의 아버지처럼 극진히 모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제스처를 넘어 왕권이 추구했던 사람의 마음을 얻는 숨겨진 전쟁의 정수 그 자체였습니다. 왕건이 이러한 행보는 후삼국 백성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후백제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을 배신한 신검에게 등을 돌리고 오히려 적국의 왕이지만 아버지 견훤을 포용한 왕건이 대범함에 감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후백제 내부의 민심은 급격히 이반되었고 많은 지역의 호족들과 백성들이 스스로 고려에 기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왕건은 칼과 창을 들지 않고도 적국의 심장부까지 흔들어 놓는 데 성공한 것이죠. 견훤을 품에 안음으로써 왕건은 두 가지 큰 이점을 얻게 됩니다. 첫째, 후백제의 정통성을 상실시킨 신검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고려의 대의 명분을 확고히 했습니다. 둘째, 견훤이라는 후백제 지리에 밝고 군사 전략에 능통한 최고 참모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오랜 숙적을 가장 든든한 아군으로 만든 이 지략은 과연 그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반전 드라마였을 겁니다. 이제 후삼국 통일의 마지막 문턱, 운명의 1~2천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36년 왕건은 견훤과 함께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후백제로 진격합니다. 이미 민심을 잃고 사기가 떨어진 신검의 후백제군은 고려의 압도적인 기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히 병력의 우위로 결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지지, 호족의 포섭, 그리고 견훤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포용한 왕건이 숨겨진 전쟁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이죠. 1~2천 전투의 승리로 마침내 후삼국은 고려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됩니다. 왕건은 피비린내 나는 무력 대결이 아닌 인내와 지략,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식으로 대업을 이룬 것입니다. 그의 통일은 단순히 영토 확장에 그치지 않고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넘어 화합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여정의 완성이었습니다. 과연 왕건은 통일 이후 이처럼 어렵게 얻어낸 평화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새로운 국가 고려의 기틀을 어떻게 다져나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통일 왕조 고려를 건설한 왕건이 진정한 비전과 리더십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처럼 어렵게 사만을 통일한 왕건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나라 고려의 기틀을 다지고 그 평화를 지켜나갔을까요? 그는 무력으로 얻어낸 승리가 아닌 진정으로 백성의 마음을 얻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낸 숨겨진 전쟁의 지혜를 통치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왕건은 먼저 과거의 적이었던 호족들을 단순히 억압하거나 제거하는 대신
영리하게 포용하는 정책을 펼쳤죠. 호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 혈연으로 묶고 그들에게 토지를 하사하며 관직을 부여하여 중앙정부의 일원으로 흡수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성인 왕씨를 하사하는 사성 정책까지 펼쳐 그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며 고려의 일원으로서 동질감을 느끼게 했으니 이는 단순한 회유책을 넘어선 깊은 이해와 통찰이 담긴 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분열과 반란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 지방의 유력 세력들이 새로운 국가 고려에 충성하며 안정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왕권은 백성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민생 안정 정책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오랜 전란으로 피폐해진 민심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는 세금을 대폭 감면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곡식을 나누어 주는 등 실질적인 구휼책을 시행했습니다. 억울하게 노비가 된 이들을 해방시켜주거나 황폐해진 토지를 개간하여 농업 생산성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일에도 힘썼죠. 이는 단순히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새로운 고려 왕조가 자신들을 보살피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굳건한 신뢰를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안정된 삶 속에서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왕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고려는 빠르게 민심을 수습하고 사회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왕건의 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북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고려가 단순한 후삼국 통일 국가를 넘어선 민족의 정통성을 잇는 국가임을 선언했습니다. 서경, 오늘날 평양을 중시하고 지속적으로 북방 개척을 시도하며 고구려 계승 의식을 분명히 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켰죠. 이는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통일된 민족 국가로서 고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를 향한 강력한 포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왕권은 이처럼 다방면에서 깊은 통찰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기틀을 다져나갔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대 왕들이 국가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침을 담은 훈요 10조를 남기는 것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유훈에는 불교를 숭상하고 도참 사상을 따르며 거란을 경계하고 서경을 중시해야 한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간언을 받아들이고 백성을 사랑하며 사치를 경계해야 한다는 등 통치자의 덕목과 국가 운영의 핵심 원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왕권이 얼마나 멀리 내다보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염원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훈요 10조는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고려라는 거대한 배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왕건이 숨겨진 전쟁은 칼과 창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얻고 적마저도 품에 안으며 시대의 흐름을 읽는 지략으로 이루어낸 승리였습니다. 그가 세운 고려는 단순한 무력 통일의 결과물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상생을 추구하며 세워진 진정한 의미의 통일 국가였던 것이죠. 왕권은 통일 이후에도 이러한 비전을 잃지 않고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으로 새로운 천년 왕조의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그의 지혜와 통찰력은 후대 고려 왕조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왕건의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힘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중요한 통찰을 건네줍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패가 갈리는 숨겨진 전쟁이 더 중요하며 사람의 마음을 얻고 적마저 포용하며 시대의 흐름을 읽는 지혜가 진정한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그의 이야기는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지혜로운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